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3월의 두 번째 아시아팟입니다. 지난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부터 아시아팟이 격주로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팟은 두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아시아팟에서도 한번 모신 적이 있었던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이신 이유경 기자에게 듣는 현장 소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코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인 이유경 기자의 현장에서 온 전화입니다.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이신 이유경 기자가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아시아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이유경 기자님은 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아시아팟에서는 처음 해보는 전화 인터뷰랍니다. 엄청 떨려요. 이유경 기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유경입니다. 네, 이유경 기자님입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태국 방콕에 체류 중입니다. 네. 이유경 기자님, 마침 어제 태국에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 전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우선 청취자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최근 태국 정치 상황, 특히 2014년 쿠데타 이후부터 이번 선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제 총선 치러졌는데요. 어제 총선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치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그 반민주 군사 정권, 그러니까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 군정이 아직 정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군정을 시민들이 이제 투표로 심판하느냐, 네. 그러지 못하느냐 이런 국민 투표 성격이 강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 이게 민주주의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또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그 군정들이 자기들 권력 기반 구축을 아주 공고히 해놨고 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그 군인들 정치에 굉장히 유리하게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네. 헌법 2년 전에 통과시켰던 헌법도 이제 군정 기한 헌법인데 그것도 이제 군인 정치에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치른 어제 선거로 아무리 이제 국민들이 표를 그 반군정 정당에 표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예. 민주주의 회복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총선은요, 예. 2011년 7월 총선 이래 8년 만에 치러진 네. 첫 선거인데요. 네네. 다만 이제 중요하게 중간에 하나 봐야 될 선거가 있어요. 예, 2014년. 2014년 2월에. 네. 그렇죠. 2014년 2월에 당시 이제 잉락 전 총리 정부 시절인데 이때 조기 총선이 2월에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 처리됐고요. 그 선거 자체도 그 야당인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고 또 이제 선거 반대 시위대들이 네. 이제 좀 폭력적으로 방해도 하고 막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무효화되고 바로 3개월 후인 2014년 5월 20일 쿠데타가 났고 현 군정 통치에까지 이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시위 사태가 이제 쿠데타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쿠데타가 나서 군정이 등장했고 지금까지 5번이나 미루던 선거를 어제 치른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7월에 총선을 했지만 그 2014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8년째이긴 한데 중간에 2014년 그렇죠. 총선이 있었고 정상적인 선거로 네. 보면 그거는 네네. 결국 무효화돼서 쿠데타로 군정 네네.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사실상은 8년 만에 정상적인 선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인 거지 이번 선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걸로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스템이 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태국 정치가요. 아무리 저희가 보려고 해도 이면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네. 어제 있었던 3.24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면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네네. 기사를 제가 검색했더니요. 12시에 네.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었는데요. 선거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제 한국 시각으로 12시고 이제 여기 시각으로 오후 네. 2시인데요. 네네. 2시 이제 선관위에서 그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지금 좀 어제 선거 과정도 조금 이상한 사항들이 많았고요. 예. 사실은 선관위가 어제 밤 9시에 그 선거 결과 그 사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한 90% 개표를 하더니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진짜요? 그리고는 예. 내일 다시 말하면 오늘 2시에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의혹이 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무효표가 지금 250만 표나 나왔는데 이게 엄청난 표입니다. 이게 한 아. 40석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표라. 의회에 이것도 40석이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의혹이 가고요.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 실제로 그 투표장에서도 이제 끊이지 않고 예. 그 유권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투표율도 지금 69%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태국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제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예. 결과를 대략 좀 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 일단 그 친군정 정당, 현재 군정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이제 빨랑프라차라 당인데요. 예. 이 당과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다크호스로 떠오른 개혁적 진보 신당이 있는데요. 예. 미래지향당. 네. 그 이름이 영어 좋아요. 네이버에서 유명합니다. 네. 이름 너무 좋습니다. 퓨처 포워드 파티.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요. 네네. 맞습니다. 퓨처 포워드 파티로 유명한데요. 이 두 당이 예. 그 진정한 승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군정 빨랑프라타라 당은 예.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내서 지금 거의 160석 가까이 얻었고요. 이게 그 친탁신계 푸어타이당에 예. 이어서 제2당으로 굳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어타이당은 예상대로 1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성적이 저조해서 200석을 넘을 줄 알았는데 200석이 못 미쳤습니다. 190여 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크호스로 떠오른 그 진보신당, 예. 미래지향당이 65석 정도 얻었는데 특히 이제 방콕의 개혁적인 진보적 그리고 젊은 층 예. 이런 성향의 표를 상당히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콕의 기존 보수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보수층이요. 지금 네. 원래는 민주당, 예. 민주당이 많이 이제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방콕에서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결국 또 친군정 정당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 그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따가 이제 2시 여기 시각으로 2시에 이제 선관위가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네. 부정선거 의혹이 워낙 많이 나와서 지금 푸어타이 그 친탁신계 푸어타이당은 지금 선거 결과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뭐든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군부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런 부정선거를 한다면 네. 그 유권자들이 그 미래 진보신당, 예. 미래당과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 친탁신계 푸어타이당이 표를 많이 준 편입니다. 그리고 푸어타이당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조건에서 총선을 치렀거든요. 예. 뭐 이제 자매당이 강제 해산된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읽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투표와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이 상당히 민주적 어떤 의식이나 이 실천 면에서는 성숙해요. 네. 성숙한데 네네. 이 선거 제도 그리고 지금 정치 제도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예. 벽은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친군정정당이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힘을 입어서 그리고 이제 보수층의 강고한 그 또 투표 몰이 이거에 힘입어서 여전히 좀 표를 많이 받은 게 조금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래당으로 불러도 되겠죠, 선생님? 네네. 그렇죠? 네, 미래당에게 예. 그만큼 선거 그건 준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네.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선생님? 지금 절차로 보면 네. 지금 조금 복잡한데요. 예. 이게 원래는 선거 이후 60일 이내에 공식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은 5월 뭐 이맘때죠. 5월 그렇죠. 20며칠. 예. 근데 또 5월 9일 안에 이 선거 결과를 공식화해야 되는 이유가 네. 지금 작년 12월 11일 날 이 예. 선거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치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고 그때 이후로 150일 안에 이것도 공식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면 5월 9일 안에 네. 이 공식화가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또 변수가 하나 뭐냐면요. 네네. 5월 초에 여기 이 나라 국왕의 그 대관식이 있는데 이게 예.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그거에 하는 모든 거죠. 예, 1950년 이후에 지금 처음 하는 처음으로. 거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새 국왕이 2년 전에 바뀌면서 그 절차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고 복잡한데 그거를 이제 지금 마지막 절차를 하필 이때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 일정과 많이 겹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면 5월 9일, 그게 5월 6일 날 공식 일정이 끝나는데요. 네. 5월 9일 날 이 선거 일정 완전히 완성하고 공식화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면 5월 9일 안에 이게 될 것인가 그 또한 의문이고요. 태국 정치에서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네. 지금 이제 이후로 한 달여 남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면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네. 그런 것도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2009년에서 2010년에 그 태국의 이제 레드 셔츠 운동이라고 예. 혹시 들어보신 청취자분들 예. 계실 텐데 예. 그 운동에 이제 그 내에서 친탁신계 외에 좀 독립적 성향의 활동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번에 친탁신계와 결별하고요. 이 미래당으로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쉽게 표현하면 진보 개혁 진영이 조금 갈린 거죠, 이번 선거에서. 아, 그렇구나.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옐로우 셔츠 대 레드 셔츠 얘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 거리에서 네네. 번갈아 가면서 시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네네. 색깔 정치가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투영이 됐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 옐로우 대 레드 전선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좀 무너졌어요. 아, 가정화 됐는데. 네, 옐로우와 레드는 그 뭘로 구분되는지. 옐로우, 예. 그러니까 옐로우 셔츠는 이제 왕정 보수주의, 그다음에 중산층 중심이라면요. 네. 그다음에 레드 셔츠는 이제 좀 서민 농민, 빈곤층, 그다음에 반군정 성향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친민주 세력도 결합을 하고 있고 개혁적 성향도 결합하고 해서 굉장히 느슨한 어떤 연대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왕정 성향의 이제 급진주의자들도 이 레드 셔츠의 일부 가담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레드 셔츠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색깔입니다. 그 내에서도요. 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 옐로우 대 레드가 지난 거의 10년간 이 태국 정치의 어떤 그 큰 중심축 뭐랄까요 갈등의 중심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다변화된 게요. 그 레드 셔츠 주류 정파가 또 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반독재 민주주의 연합이나 UDG 요렇게 이제 약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UDG가 바로 얼마 전에 해산됐던 타이락사 사당으로 결합해서 그 탁신계 정당의 이제 자매 정당으로 기능을 하려다가 이번에 상실된 것이 그 정치적 플랫폼을 상실한 것이고요. 예. 해산되는 바람에. 예. 그러나 이제 전술적으로 어느 쪽으로도 이제 결합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레드 셔츠 중에서 이제 탁신 세력에서 독립적이었던 정말 그 선거민주주의가 이제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이 레드 셔츠로 결합했던 이 세력도 은근히 있는데 그들이 바로 미래당으로 이번에 결합을 해서 네네. 미래당의 이제 정치적 플랫폼이 굉장히 이 태국 어떤 뭐랄까요 이제 진보 운동 요 진영에서 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아, 판이 약간 흔들린 거네요, 기자님. 그렇죠. 네네네. 편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대립하면서 갈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 정치 노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다양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탁신계로 다 몰려 있다가는 계속, 그렇죠. 계속 이제 그냥 여러 가지로 당이 하나 해산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변화됐고 또 이제 정치적 입장 차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탁신계에서 좀 독립적으로 그 포지션 둔 쪽이 보다 더 진보적이고 네. 보다 더 이제 좀 급진적인 어떤 그런 의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갈라지는 게 당연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옐로우 진영도 갈라진 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이 옐로우 진영에 결합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제 친군정 정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그 행동당, 당의 대표가
네, 수태풍 수반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 민주당 부총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더 극우 쪽으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옐로우 셔츠 진영도 분열이 됐고요. 네. 그래서 친군정계로 남아 있고 또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행동당, 극우 정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옐로우 셔츠 내에 과거에 시민사회로 분류되던 그런 이제 NGO 운동하던 사람들이 또 옐로우에 가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탁신에 대한 반감으로 그쪽에 가담을 했었는데 그들도 이번에 네네. 군소정당으로 뭐 결합을 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옐로우 대 레드 셔츠 이렇게 이제 대립되던 그거를 이제 친탁신계 반탁신계 이렇게 이제 쉽게도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그 디테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체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가 뭐 결과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고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멀리 네네. 보면은 되게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받은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당이 엄청나게 선전을 네. 한 거거든요. 사실 네. 네. 처음 신당으로서 그 정도 표를 얻기까지가 태국 정치 기반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국 시민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를 미래당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내건 그 이제 정치적 의제나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기꺼이 표를 준 그 시민들이 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욕구가 있었던 걸 반영하는 거겠죠. 네. 괜히 제가 기분이 좋네요. 작가님, 기자님. 뭐랄까 약간 네네. 희망을 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그 들긴 부분은 좀 드네요. 희망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시스템이 워낙에 네. 지금 너무나 엄청난 벽이 많아서 그게 그렇죠. 지금 그게 맞아. 우울한 전망이죠. 네네. 어쨌건 저희가 계속 지켜본 결과 태국 정치에서는 계속 그 정권이 바뀌어도 또다시 쿠데타가 있고 이런 가능성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군정이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 쿠데타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선생님? 지금 이제 어제 밤 이제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그 네. 쿠데타 가능성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예, 줄긴 예. 했는데 그런 말이 있죠. 이제 태국에서는 쿠데타가 다시는 없을 거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네네. 굉장히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거는 쿠데타 직전까지 군인들이 말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쿠데타를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입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지금 일단 선거 결과는 친군정 정당이 유리하게 많이 갔는데 네. 다만 지금 부정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인가 또 이제 시민들이 이거를 그렇죠.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발할 것인가 이런 여부에 따라서는 또 이제 정정 불안이라든가 이제 시위라든가 이런 게 난다면 또 그거를 배매로 또 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는 않고요. 사실은 선거 이전에 그 아피라 콤송톤 육군 네. 참모총장이요 쿠데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이 군인 정치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우리는 개입하겠다 이거를 이미 사전 밑밥을 깔아놨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네. 하나는 중요한 게 태국 정치에서는 이 왕실의 개입을 그렇죠.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네. 바로 왕실의 개입이 지금 어떤 그런 전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날에 그 와틸라로콘 국왕이요 일종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이번 선거에서 그 착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착한 사람이 결국 태국 어떤 정치 사회적 어떤 그런 은어 같은 건데요. 결국 친군정 보수 그런 정치에 우리 편 뽑아라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국왕이 성명 발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조금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어떤 흔적으로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고요. 또 다 종합해 봤을 때 쿠데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고 조금 가능성이 당장은 줄어는 보입니다. 투표 결과. 그러나 좀 지켜볼 어떤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대관식까지도 지금 한 5월
5월에 되니까요. 5월 한 달. 5월 4일부터 6일까지가 대관식 예, 본 예. 행사 공식 일정이에요. 9일까지 이 선거에 대한 모든 공식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짧죠, 선생님.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죠.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네네. 약간 그 군부 쿠데타로 잡았던 정권을 지금 이제 완전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자리매김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선생님. 그게 바로 이번 선거에 예. 가장 그 뭐랄까요 맹점이고 어떤 네. 그 민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까지 군정은 쿠데타를 잡은 정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뭐 공개적으로 누구나 그렇죠. 아는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선거라는 어떤 그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네. 이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 5년간 꾸준히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까지도 봤을 때는 이제 부정선거 행위 다 포함해서 예. 그거를 성공적으로 그들의 어떤 의도한 바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 네네. 지금 뭐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기자님? 젊은 층은 정말 이 군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너무 바꾸고 싶어 하고 지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 열망. 목마름이 정말 제가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네.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강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제 일정하게 반영이 안 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반영은 그리고 됐다. 이 보수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의 벽은 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가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선거라는 어떤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 회복이 지금 태국에서 가능하겠는가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또 답을 준 게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더라도 그게 정말 민주적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 그런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갔는데 네. 결과가 친군정 군인 정치가들이 득세하는 구조에 일정하게 이제 복무한 그런 절차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깨려면 굉장히 뭐랄까 혁명이 필요한 건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더 깊이 들어가기는 지금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경 기자님 너무 생생한 태국 총선 소식 감사드리고요. 태국 지금 네네. 날씨는 괜찮은가요, 기자님? 많이 덥습니다. 기자님 안 네. 그래도 마르셨는데 더 네. 마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기자님 다음 달에도 생생한 아시아 네. 소식 부탁드리고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네. 그때까지요. 네, 네네, 또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유경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아시아팟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라는 코너를 만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도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우선은 정해진 틀 없이 아시아의 정치와 민주주의 이슈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제연대 활동가들이 주목하는 아시아로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재밌어야 될 텐데요. 너무 떨려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함께할 사람들을 소개할게요. 한 분은 티라노 엄마, 한 분은 도라에몽님입니다. 저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간사들인데요.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티라노 엄마입니다. 7세 공룡에 빠져있는 남자아이를 둔
네, 역시 활동가입니다. 공룡을 제일 잘하는 건 아이 엄마라고 남자아이 엄마라고 하던데 네, 맞네요. 맞습니다. 네. 네, 공룡을 잘 아시는 티라노 엄마입니다. 또 한 분 도라에몽님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라에몽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도라에몽이에요? 얼굴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 제가 도라에몽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아니 약간 방송하면 다 이렇게 방송명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해보고 신비지 싶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두 분은 자기 이름 가리겠다고 지금. 네, 여차하면 제가 명을 깔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아시아팟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들이 국제연대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도라에몽님, 저희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난감한데요. 네. 네, 국제연대위원회는 우선 국제연대위원회니까 국제연대 활동을 그렇죠. 합니다. 국제연대 네. 활동을 하고 주로 아시아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슈에 대한 연대 활동을 하고 또 한국의 그 공적 개발 원조 정책이 있잖아요. ODA. 네. 한국 ODA 규모가 이제 거의 3조 원이 거의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상황을 이제 국제 인권 메커니즘 유엔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또 참여연대 전체의 그런 국제 협력 사업, 국제 네트워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네. 사실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쵸. 국제연대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을 하는 질문을 곳인가. 해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연대가 94년에 생기면서 음. 그때 이제 인권센터로 출범을 했다가 여러 이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고요. 국제연대위원회 목표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2000년에 다시 신설이 된 국제연대위원회 목표가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수준을 최소한의 규범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국가에 대해서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것이 국제연대위원회의 목표라는 것을 처음으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역시 저희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걸 좀 잊고 갈 때가 되게 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참여연대 지금 아시아팟도 저희 국제연대위원회에 그래서 아시아 이슈들을 좀 확산하고자 만든 거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가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잖아요. 제목은 좀 지으면서 좀 오글거리긴 했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나에게 아시아란 질문을 먼저 해야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키워드를 부탁드렸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도라에몽님, 아시아란 무엇입니까? 도라에몽님께. 아, 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생각해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아시아라고 딱 하면 저는 되게 소스를 많이 생각했어요. 음식에 소스. 들어가는 소스가 정말 다양한 그렇죠, 소스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시아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인도에는 마살라가 있고 또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여러 가지 뭐 스리차차 소스, 뭐 마늘에 뭐 식초에 절인 맞아, 소스, 뭐 맞아. 다양한 허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더하게 되게 아시아라는 느낌이고 네 그래서 소스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것이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도라에몽님께는 소스 같은 곳이 아시아라는 거죠. 네 그런 느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티라노 엄마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시아는 아직 저한테는 가깝지만 먼 그런 존재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운명이다. 혼자 멋있는 걸로 네, 혼자 생각해 좋은 거 보셨어요. 생각했어요. 네. 이미지 세탁하고 계신 거죠. 네, 이런 생각 해봤고요. 제가 최근에 아들한테 책 한 권 읽어줬는데 제목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힘세고 덩치 큰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하고 또 무리지어 사는 작은 초식공룡 호말로 케팔레 이야기인데요. 겉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지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소중한 일인가 이런 생각하게 해준 정말 사랑스러운 동화였는데 네. 저희가 아시아하고 떠올려 보니 아시아도 언어도 다르고 현재 처한 상황들도 다 다른데 아시아도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아시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아, 정말 오글거리네요. 오글거립니다. 네. 사랑까지. 사랑까지 가겠다고 지금. 네. 그렇죠. 아시아는 그러면 티라노 엄마에게는 다양하지만 이제 뭐랄까 알아가야 되는 존재. 네.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유덕하다. 왜냐면 저는 아시아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건 홍콩 영화였던 것 같아요. 주운 말 아닙니까? 아, 저는 유독할 좋아했습니다. 네. 천장지구 와짜지 왔냐 노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홍군보의 그 오복성 뭐 그런 영화도 봤고 강시 영화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영화들을 봤는데 저에게 아시아는 그 홍콩 영화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란 뭘까 딱 생각하니까 유덕하다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때의 수준에서 지금이 많이 달라졌냐 인식하고 있는 게 근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성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덕화 씨도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를 먹었는데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깊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는 유덕하다라고 내봤습니다. 어때요? 아니 그 얘기 하니까 사실 제가 주말에 아시아 팟을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한 게 없고 뭔가 아시아 감성을 좀 채워야겠다 해서 네. 분짜를 먹으러 이제 주말에 엄마랑 네. 이제 분짜를 먹으러 네네. 가서 분짜를 먹으면서 무슨 아시아에 대해서 뭘 생각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약간 그 먹다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디서 엄마가 뭘 보다가 언어학자가 무슨 그런 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파스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파스타라고 부르는데 쌀국수를 먹을 때는 쌀국수는 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로 다 아시아 음식들은 한국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게 되게 그런 인식의 단면을 되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런 거를 어디서 봤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네. 포라는 이름이 있고 뭐 분짜 뭐 커리 뭐 사모사 이런 이름이 다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부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식을 그러네요. 약간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유덕화 씨가 원래 류더화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되게 미국 사람 브루스 윌리스라고 부르는데 류덕화는 왜 유덕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인식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어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시 또 시간을 한 5분은 보낸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너 속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시아픽 순서를 만들었어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가 이번 달에 주목하고 대응했던 활동을 짧게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번 달에는 저희가 그 라오스 스템 사고 관련해서 20일 날 보도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해 7월 23일 날 라오스 남동부에 있는 아타프주에서 건설 중이던 세피안 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9개 마을에 살고 있던 수십 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약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업은 SK건설이 설계하고 시공을 맡았고 한국서부발전이 관리와 운영을 맡았고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 원조사업 즉 ODA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네. 사고 원인을 두고 SK건설이 계속해서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고 정부도 진상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해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에 사고 원인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 회의에서 이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또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런 결국- 발언들은 그동안의 세피안 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댐이 그러니까 건설되지 말아야 될 곳에 건설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주장은 그 전에도 나온 게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사고 이후에 댐 전문가들 역시 해당 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리차드 미안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가 대표적인데요. 이분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열대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오스 부총리 발언 통해서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이 부실했다는 게 드러난 만큼 사고 원인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참고하시라고 지난 8월에 저희가 아시아파 15회에서 이 문제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방송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 2월 20일 날 네, 2월 20일 맞습니다. 저희가 라오스 현지조사 보고회도 열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깐 현장에 보고 토론회 때 나온 내용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방문했던 이제 마을 분들이 있던 한야오 캠프 시설인데요. 나무가 아닌 양철 벽과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이제 더운 열악한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캠프일수록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을 사용하고 물탱크는 존재했지만 식수는 각자 사 먹어야 했고요. 정부는 1인당 한 달에 20kg의 쌀을 주고 1인당 하루에 5,000킵, 한국 돈으로 한 700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 킵에 이제 1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라오스 물가가 많이 싸기 때문에 이 정도 주면 충분한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도 4인 기준 물고기나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한다면은 3만 킵 이상이 들고요. 1인 5,000킵으로는 하루 부식비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강조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점이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라오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관심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셨고 우리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가서 유엔의 휴먼 라이츠 인권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룹에 저희가 진정서를 내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라오스에서 진정인을 찾기는 어려워서 캄보디아의 피해 주민 3분이 이제 진정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많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우리 말을 듣기나 할까도 싶고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물어봐주니 고마운데 진짜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당연히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들려주셔서 마음이 무거웠었고요. 네, 정말 지금 사고 현장 자체는 되게 뭐랄까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4년 정도는 못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네, 임시 캠프에서 지내셔야 돼요. 네. 지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저는 되게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서. 저희 어떻게 대응할 건지 도라에몽님 TF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요 이제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우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ODA 규모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한국 정부가 ODA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ODA를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이런 것들 책임 있게 좀 정부 정책이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좀 촉구하는 활동들을 이제 라오스 댐 대응 활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 중에서 조금 많이 남았던 게 더 이상 구호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도 기업도 책임이 물론 막중하겠지만 저희 아시아팟을 청취하신 청취자님들도 그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서 어쨌건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벌어진 사고니까 좀 더 많이 좀 계속 앞으로도 주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거나 정부나 기업에다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지해 주시고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주세요. 전화번호는 02723-4251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무슨 얘기 하죠? 도라에몽님 생각해 오셨나요? 저의 계획은 다음 달에도 이 코너 우리가 뭐예요 이 코너 우리가 사랑하는 아시아 다음 달에도 이 코너를 계속 매달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까? 네. 도라에몽님은 사실 맛집 소개를 하고 싶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욕심 있습니다. 네, 욕심 한국의 있어요. 아시아 맛집 소개와 또 정보를 또 여러 가지 각국어로 고수 네. 빼주세요. 어떻게 말할지 저는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그런 정보를 네. 좀 드릴 수 있도록 네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티라노 엄마는 혹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국제연대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소개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티라노 엄마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자꾸 이미지 좀 세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방송을 올라오시면 되게 놀랄 텐데. 저는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격주로 가는데 한 번은 아시아 이슈라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를 이제 그런 정치나 사회 이슈 말고 문화 또 뭐 아니면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문학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 활동가들이 좀 찾아내서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청취자님들도 저희들에게 팟캐스트 그 게시판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pspdint@pspd.org가 저희 국제연대위원회 메일이거든요. 그리고 평가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마구마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을 소개해달라고 하셔도 소개해드릴게요. 편지 써야 되나요? 네, 사연이 편지 많아요. 써주세요. 근데 아무도 사연이 없어요. 많아지면 공개 방송 네, 그렇죠. 얼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라에몽님, 저는 티라노 엄마도 공룡 가면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많은 의견과 네, 맞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또 아시아!